시네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안 시네토크 사회를 맡은 프로젝트 38의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지금 방금 보신 영화 위안을 만드신 이혜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좀 본격적으로 이 위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화도 같이 함께 관람을 해주셨는데요. 방글라데시 폭스비자르에 위치한 로힝야 난민 캠프에 세워진 여성 커뮤니티 센터 샨티카나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 분들과 그 다음에 아시아 분쟁 지역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아디의 활동가 분들이 저희 영화 같이 함께 관람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거기에서의 실제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활동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막 따끈따끈하게 지금 발간이 되고 그리고 여러 인터넷 도서 사이트들과 그 다음에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춤추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로 크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분들 질문하시면 선물로 증정해 드리라고 저희 책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위안의 질문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 기획하신 전설비 기획자님께서 센터와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 좀 드리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비 기획자님에게 마이크 잠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의 저자로 참여한 기획자 전솔비라고 합니다. 일단 이 소중한 자리 저희 책을 잠깐 소개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방금 소개해주신 아디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참석해주신 방글라데시 활동가분들은 로스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로힝야 난민 캠프라고 지금 콕스바자르에 약 100만 명 정도의 난민분들이 미얀마에서 이제 박해와 학살로부터 생존하신 분들이 살고 계신데요. 그 중에 80% 이상이 여성과 아이, 노인과 이제 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샨티카나의 캠프 14에 있는 난민 캠프의 캠프 14에 있는 샨티카나는 여성 난민들을 위한 회복 공동체입니다. 방금 영화에서도 이제 봤던 이미지들이나 이야기들이 아마 활동가분들한테도 울림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도 전쟁 성폭행 피해자분들이 많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몸 워크숍이나 힐링 프로그램이나 문해 교육과 어떤 소마틱 프로그램 등 교육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고 회복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이제 리더십을 갖고 회복 탄력성을 키워서 다시 난민 캠프 여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난민 캠프 안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직접 캠프를 갔다 왔고 그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려고 책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 때 돌봄과 회복의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책을 쓰신 분들도 서로의 이야기를 뒤따르는 이야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관객 중에서도 독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같이 뒤따라 주실 분들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디 사이트 들어가셔서 활동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책을 또 구입하는 것으로 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구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객 설문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관객 설문을 해주시면 저희 또 영화제 기념품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참여 많이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많은 참여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관객분들에게 그냥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들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제 주제가 주제이다니만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위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뭐 그냥 첫 질문이니까 사실 감독님이 이제 이 작품이 첫 장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제에 어떻게 좀 관심 갖고 또 어떻게 기획을 또 하게 되셨는지 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주제에 이렇게 접근하게 됐다기보다는 제가 2017년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게 되게 긴데 아시아 청년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4개의 국가에 5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아시아와 역사라는 주제로 이제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게 이제 2년간 지속된 워크숍인데요. 그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좋을까 이제 함께 참여했던 친구랑 그 주제를 기획을 하다가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한국군 위안부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주제를 접하게 됐을 때 이게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위안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금 접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미군 위안부 관련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활동가분들을 만나면서 영화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네, 더 자세한 얘기 나중에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좀 제목을 지어야 할까라고 하다가 이 영화가 물론 중간중간에 되게 시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되게 한편의 위안부 교과서 같다? 위안부 문제 교과서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교재로 써봐도 좋겠다? 뭐 이런. 그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위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위안부 이야기하면 일본군 위안부 따로, 그 다음에 미군 위안부 따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각각 당사자분들도 이제 연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도 따로 그리고 한국군 위안부에 다 아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많이 없지만 또 그 문제도 따로 이렇게 사실은 다 위안부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 좀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장편 영화로서는 사실 되게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엮으시게 되었는지 조금만 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군 위안부로만은 영화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그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김기옥 교수님이 이제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학자이신데 김기옥 교수님도 이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앞서 나와서 이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도 이제 어쨌든 영화를 만들 때 어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하게 한국 전쟁 이전에 그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비슷했고 그 시스템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와 같은 시스템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장편으로 할 수 있게 된 계기이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이 영화 말고도 뭐 미군 위안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어쨌든 영화들이 최근 10년간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다가 심지어 이제 극영화까지도 최근 한 10년간 꽤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꽤 그래도 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들, 특히 이제 보건소의 성병관리소인 보건소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산 아메리칸 타운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은 좀 다른 영화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이제 이미지들이기도 한데 제가 이 영화를 좀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최근에 이제 그런 장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 폐허가 된 어떤 역사의 폐허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되면서 오히려 되게 이미지를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 인터뷰들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당사자 인터뷰도 되게 인물 중심의 영화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김진아 감독의 동두천 위험 3부작이라고 하는 VR 3부작이라고 하는 이제 VR 시리즈들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이미지들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오히려 되게 생략하거나 혹은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연출적인 의도라고 보여질 정도로 뭔가 전문가, 그러니까 내용 정보상으로는 이제 전문가 인터뷰에 되게 의존을 하고 자료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에 의존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비워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TV 다큐멘터리나 뭐 영화나 자료 등을 찾아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경남에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혼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자기의 어떤 피해 사실들을 같이 얘기하고 어쨌든 이거 교육적인 차원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앓으시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몇 년이 지났고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됐지만 아직 이 일이 굉장히 생생하고 이 일을 증언하고 나면 몸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볼 때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들을 찾아가는 일이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이제까지 그 일을 증언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테니까 누군가가 이 증언이 필요해서 카메라를 들고 찾아갔을 때의 이 일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사실 많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주제를 얘기할 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걸 좀 배제하고 그 당사자의 증언을 내 영화의 어떤 소스나 내가 어떤 진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하다가 이제 증언집을 찾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는 이제 증언을 발췌하는 방식도 되게 흥미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은 증언을 이제 발췌하고 나면 특히 이게 자막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막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바로 이제 그때그때 밝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은 최명신 도 그 뒤쪽에 밝히고 사실은 자막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막의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짐작은 가죠. 그래서 이게 대략 누군가의 이 증언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상태의 증언이겠다라고 하는 되게 감정적인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알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인지 아니면 이제 미군 위안부의 증언인지 아니면 뭔가 한국군 위안부의 뭔가 새로운 어떤 증언을 찾아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재현된 것인지 사실은 전혀 오히려 다른 데서는 정보를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인터뷰 같은 경우 구술 체록하는 부분들은 되게 정보의 출처를 저는 영화의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면은 피해자성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미군 위안부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성을 조금 덜 획득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래서 이 사람 이 사회적으로 위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보여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하고, 제가 미군 위안부 할머니의 에세이집도 보고 이분들의 증언집을 채록한 그 책도 봤는데, 이 시스템도 비슷하지만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없애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거를 뭐 이미지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위치가 있고 이렇게 났다면 이걸 중간 정도로 맞추는 어떤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것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밝히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제 예상이 맞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번 나왔을 때는 대략 짐작은 가지만 누구의 증언일까, 이게 뭐 그렇다고 막 특정하게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일까 미군 위안부의 증언일까 생각하진 않았는데 좀 더 지나니까 사실 그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일까 아니면 미군 위안부의 증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나 자신을 확실하게 생각하게 되기는 그 구분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그게 크게 구분이 또 중요할까, 어떤 공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인 논의를 하려면 어떤 구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구분 때문에 이제 편견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흐리는 어떤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많은 질문을 준비해왔지만 관객 질문 좀 받으면서 저도 중간중간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쪽 맞고 그 다음에 받을게요. 네, 그럼 먼저 한셋 오사 쓰시는.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로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이야기들을 자막으로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맥락이라던가 혹은 포인트를 잡고서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하셨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미군 위안부의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제 손해배상 소송. 근데 그 소송에도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성병 관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위주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쟁점 위주. 그러니까 이 쟁점은 미군 위안부 소송을 위한 쟁점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눴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나면 어쨌든 해소되는 부분, 그러니까 폭력적이어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그걸 직접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관객들이랑 굳이 나눠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폭력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머니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서 단답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감각이 조금 뭐 살아 계셨는지 아니면 옆에서 활동가분들이 도와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고 또 좀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증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영화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이게 어디 출처일까 약간 그냥 궁금한 해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김연자 활동가의 이제 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궁금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군 지금 이제 소송 중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근 몇 년간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나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한데 김연자 씨의 이 책에서 경험들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재밌기도. 왜냐면 김연자 씨는 또 어떤 면에서 활동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장 처음 이제 증언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달변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인용을 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료가 많이 없어서 김연자 선생님의 에세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전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고 그 전화 통화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고 선생님의 에세이를 좀 발췌해서 사용하고 싶다 허락해 주실 수 있느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엄청 그 충격적이고 힘들어요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스펙타클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책을 읽고 한 2주 정도 힘들어하다가 이제 써야 할 부분을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네. 더 많은 자료가 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조금 더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회가 들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충격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안 쓰고 그 김연자 활동가님의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더 구체화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게 바다 이미지나 아니면 숲 이미지나 이런 것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전에 그 6.25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위안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6.25에 위안부라는 게 나와갖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좀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군 대상이 아니라 한국군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트럭에 몇 명씩 타갖고 이동하는데 그 한국군은 어떤 대상이냐면 어떤 특수임무를 완수해갖고 그 포상 개념으로 아마 그 성매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미군 위안부들이 어떻게 해갖고 어떤 경로로 위안부가 됐는지 그게 조금 좀 덜 보였는데 그게 의도적인 건지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견인 지역 신문을 보니까 이천에 몽키하우스라고 있더라고요. 그 몽키하우스가 뭔가 했더니 성병 검사에서 낙검자들 수용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영화에서 그 낙검자 수용소가 좀 내용이 좀 덜 알려진 게 있으면 좀 알 수 있나 해갖고요. 그거 좀 두 가지 사항입니다. 네. 그 유입 경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뭐 일부러 뺐다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어떠한 쟁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송을 이야기할 때 뭐 동네 아저씨가 일을 알선해 준다고 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미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일을 이제 보통은 이제 집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여성에게도 노동을 강요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왔더니 서울역이었고 서울역을 막 방황하고 있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따라오면 일을 주겠다 해서 따라갔다가 이제 위안부 이제 성매매 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것보다 어쨌든 이제 공통점도 있고 이게 다른 점도 있는데 이걸 구분지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제가 이걸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 같아서 안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쟁점 위주로 영화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천에 있는 낙검자 수용소는 모르겠고 동두천에 있는 낙검자 수용소를 촬영을 했고 그게 몽키하우스로 알려진 공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동두천 안 그래도 이제 그냥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수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촬영하러 갔을 때. 그리고 그 소요산 등산도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관광지처럼도 보이고 또 그런데 그 공간에 되게 폐허가 된 낙검자 수용소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철거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이 이제 철거가 되면 저희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 얘기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최근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셔서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 지금 철거 위기에 있고 어쨌든 이걸 철거를 반대하는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게 어떻게 보면 철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철거되지 않을 수 있는지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정보 중심인가?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정보가 되게 아까 얘기하신 저는 뭐 1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상영의 길이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저는 제가 감독님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생략처럼 저에게는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유입경로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이냐 안 자발적인 비자발적이냐 이것의 어떤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 보상을 해주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국가가 미안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논의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 문제를 물론 정면으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맞닥뜨리면서 이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그 유입 경로를 빼내니까 사실 어떤 면도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제가 아까 왜 출처가 빠졌지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해하는 오히려 이 생략된 정보에 대한 를 궁금해하는 자신을 좀 다시 좀 보게 하는 좀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여성들을 사물처럼 진짜 보급품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보급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관리 책임,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포조가 되어서 이 관리 책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오히려 포커스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소송이 이제 끝났지만 거기서도 사실상 그것이 되게 쟁점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저 대학원에서 여성사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어떤 그 작가님께서 어떤 위안부란 무엇인지 그 이미지상을 그려내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여성이 뭘 잘못했길래 그런 일을 겪었는지에 주목하지 않고 사건의 쟁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이미지상 자체를 그리지 않으려고 의도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 이미지상을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그거를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런 저희가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분들도 어떤 한국 전쟁 자체를 겪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위안부가 아니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여성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작품을 만드셨을 때 그런 여성연대에 있어서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고민 지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저도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서 작가님, 감독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미지를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생략이나 뭐 어떤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읽을 수도 있고 뭐 배우를 고용해서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언어로, 내 목소리와 내 톤으로 이걸 읽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영화도 연출이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님이 이걸 읽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제한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 텍스트를 누가 읽어주진 않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어쨌든 내 감정으로 이걸 소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일단은 촬영을 원하지 않으셨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여져서 그 영화 속에서 딱 그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는 촬영을 조금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공간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에 비슷한,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가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다, 그럼 정말 그 당시에 여성을 검진했던 산부인과를 촬영해서 그 내용과 맞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이 근데 이제 위안부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걸 알게 됐고, 약간 어렸을 때는 약간 그 국가주의라고 해야 되나? 민족주의적인 시점에서 이걸 좀 이해하고, 일본은 나쁜 나라고 우리는 피해자고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자료를 서치하면서 이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늘 피해자는 아니었잖아요. 가해를 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쟁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영화지만, 사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한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걸 쟁점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사실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거든요. 정말 네가 원하지 않았던 거 맞냐? 처음에는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쟁점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여성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다. 저희는 같은 상황 안에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었던 당시에는 이제 약간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지금 당장 그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도 비슷한 위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야기하신 것과 좀 덧붙여 텍스트로 내가 이렇게 결국은 읽고 그럼 내 목소리로 이렇게 안으로 어쨌든 읽든 간에 내 목소리를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폰트를 다르게 쓰신 것이 되게 재밌다. 읽는 재미? 네, 읽는 재미.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딕체로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손글씨로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명조체로 나왔을 때 제가 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폰트를 좀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손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언집에서 발췌한 에세이 위주로,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쓸 때는 그 손글씨로 했고요. 그리고 그 손글씨가 그 길원옥 할머니의 글씨체로 만들어진 폰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딕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출자로서 영화에서 어떤 맥락을 좀 짚어줘야 할 것 같을 때 이걸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증언하지 않을 때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고딕체로 이제 적게 됐고요. 그리고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록은 남성들의 증언이거든요. 그건 이제 명조체로 썼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군 나도 위안부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위안에 대한 그 1번 챕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는 위안부다라고 밝히는 미국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발언에서 이제 그걸 넣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에서 활동하는 유림이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영화 우선적으로 너무 잘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다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골라서 어디에 있는 바다를 찍으셨는지 좀 보면서 궁금했고요. 그 두 번째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연구 담론 재현은 그 연구 담론 재현 이런 작품들이 가지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또는 초과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도 김기욱 교수님 연구가 이런 연구를 하면은 일본 우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자장들 속에서 작품을 또 만드시는 건데 그러한 메시지로 어떤 지점에서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독님께서도 의식을 하셨는지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다고 다큐가 정치적인 메시지와 분리가 된다거나 연구가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연출적으로 좀 더 디테일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덜어내거나 넣거나 신경을 쓰신 부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바다. 바다는 다 속초에서 찍었고요. 이제 그 바다를 쓰게 된 이유는 김현자 선생님이 여수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현자 선생님의 발언집에도 그렇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발언집에도 그렇고 늘 고향을 그리워한다거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김현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고향의 바닷속에 몸을 담그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잔잔한 바다보다는 뭔가 파도가 밀어치는 그런 바다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걸 앞과 뒤에 넣어서 영화를 끝을 내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바다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큐 영화를 만들다 보면 이 영화가 가진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뭐 제 영화가 우익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만들진 않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중간에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게 되면 일본도 이거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이 영화가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자국민에게 이런 상처와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건 있습니다. 네. 제가 코멘트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질문 우선 받겠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네, 손 한번 잠깐 들어. 네. 영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영화 이 자막 중에 나왔던 말 중에 가장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이 윤금이 사건 있었던 이후에 사람들은 누군가 죽어야만 이 사건을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윤금이라는 또는 우리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각이나 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만 보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 이 피해자 당사자들의 문제인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이제 만드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피해자들은 아직 증언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직접 어떤 접점이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혹시 영화를 완성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피해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르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송을 이끌었던 세움터에 계신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당연히 영화를 보여드렸고 이제 같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일은 이게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일로 또 다른 활동가분들이 계신 어떤 조직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하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연극도 하셨어요. 그 양공주를 소재로 한.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불쌍하다의 어떤 이미지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라는 걸 관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나빴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뭐 포주나 뭐 국가나 자신을 잡아간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주변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게 갑자기 이제 떠올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혹시 영화에 대해서는 뭐 영화- 짜장면 먹으면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삭제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네.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런 게 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는 하셨었는데 이제 영화를 제가 연출하면서 이제 판단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또 네, 여기 앞에. 네, 아까 그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것들이 주요 이제 논의로 약간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비자발적인 위안부나 성매매 이런 것들이 부도덕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발적인 어떤 성매매나 위안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당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구조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비자발적인 것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자발적 성매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 성매매라는 어떤 구조 자체가 어떤 그 여성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양공주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실 지금 어떤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성매매랑도 뭔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양공주나 이런 사태를 뭔가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성매매나 이런 것과 어떤 연결지어서 독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담론 자체가 약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어떤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뭔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그 이후에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조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런 식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담론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도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비자발성과 자발성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영화에서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이었다고 해서 그 추후에 일어난 어떤 폭력들이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닌데 그 지점을 이제 놓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그 한 섹션을 제가 만들어서 챕터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질문이 길었는데 정리지 못해가지고 제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했다면 그건 그 여성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유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어떤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앞에 질문으로 가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하신 걸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 전체에서 그러니까 쟁점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자꾸 무언가를 이 소송을 했을 때 배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국가 폭력이냐 아니냐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할 때 계속 이 자발성과 비자발성은 이제 쟁점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정말 가서 낙검자 수용소에 가져줬던 거 맞아? 그 기록이 있어? 그리고 그건 자발적으로 네가 들어간 거 아니야?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쟁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영화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발성과 비자발성은 이제 계속해서 구분하거나 나누거나 사실 어디까지가 자발적이고 어디까지가 비자발적이냐를 계속 이 여성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성매매나 성노동의 이제 문제로 가게 되면 저희 여기 한 하루 종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하신 얘기 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러니까 자발이냐 뭐 비자발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성매매로 가면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를 따지면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미 성매매, 성노동이든 성매매든 뭐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거기에 살고 거기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폭력이라든가 부당함이라든가 뭐 혹은 다른 어떤 감정들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것에 연대하는 방법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그 폭력을 보좌하려 하지 않는 것, 그 존재를 보좌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더 확장되려면 저도 그런 부분까지 좀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사법부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경찰인 것처럼 이 불법과 합법의 어떤 구분 혹은 자발과 비자발의 구분을 계속해서 나는 좀 담론에 저는 좀 파행하려고 하는 전 시도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언어로서도 등장하지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아까 제가 계속 그 생략의 지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그 앰비언스의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게 완전히 어떤 의미로서만 정보로서만 전달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어떤 그런 순간이라든가 이렇게 빛이 떨어질 순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그 틈새들을 다른 상상력으로 좀 정보로는 사실 전달되지 않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활동가들이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그걸로는 전달되지 않는 어떤 분명히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계속 그 일종의 여유의 어떤 공간에서 영화적 공간에서 설명하려고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한번 네, 마지막 질문으로 다음.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관객으로서 위안부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런 위안부가 있었는지는 몰랐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되게 이거를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추후에 이런 것들을 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저를 좀 이렇게 억압하고 저를 뭔가 드러내는 걸 좀 덜하게 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하려고 했던 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거 시네토크 하기 전에 선생님 만나 뵙고 했던 얘기 중에 답변과 좀 거리가 올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워크숍을 했을 때 그 대만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 여성들 다 자발적으로 한 건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을 수 있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추후에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직 제가 기회를 찾지는 못했고요.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나 공동체 상영을 원하시면 지금 영상원 배급처, 영상원 배급처에 문의를 하시면 공동체 상영이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막막하긴 해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좀 갖지 않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진실인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좀 그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이 일을 너무 자주 얘기한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 문제로 진짜 얘기해야 할 쟁점을 흐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소녀상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멀리 바라보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이걸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네. Thank you. I think I need a translation, so do I will. I am Razia Sultana, founder of RW Welfare Society, partner of Korean NGO ADI, Asian Dignity Initiative. And we start a psychosocial program in 2018. It still is going on for the Rohingya woman survivor. My other identity is I am a human rights activist and a researcher. And I published my testimony based on rape victim. And I feel and I know about the comfort woman, how you feel. I know no one is peace here because after see this kind of documentary. And I'm thankful to you. You are so brave and you are a courageous woman. So you're able to show this. For me, I only published the report, but I don't have any opportunity or courage to expose this. Comfort woman issue is a past, but our issue, Rohingya issue, is ongoing. Our women face into the ongoing atrocity, ongoing sexual violence, still now also. And another issue, and the comfort woman case, I know it's take a long time to expose, and but it need proper justice. There are so many countries, they are giving money as a justice, but money is not a justice. Money is like you kill a cow and you made a shoe and you give this shoe to the owner. We don't need any ransom or anything, we need justice. For my request, let's together, hand to hand, for justice for women. So war, conflicts, or any kind of thing cannot be targeted the woman, because women are not product. Women are not usable product. We are the carrier of nation. So we have to care ourselves and we can do this. Thank you so much. 네, 연대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2020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항소심에서 2022년 9월에 일부 승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9월 29일에 대법원에서 네네. 승소 전원에게 전원에. 그 전원에게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 감독님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으신지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제 세영도 대표님은 원래 그 동두천에 안 계시고 다른 쪽에 계셨었는데 동두천으로 옮겨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아무래도 승소 이후에는 재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좀 케어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졸업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화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만날 접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촬영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고요. 지금은 이제 영화 제작보다는 연출보다는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 또 그 필름 작업, 16mm 필름 작업으로 단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얘기 나눠주신 이혜린 감독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에 프리미어 상영을 하면서 그 세 자리에 한 명씩 뭐 뛰어앉거나 뭐 이런 식의 관객들 굉장히 잘 봤었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모두 비 피해 없이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